직곡의 도가인물전. 허난설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초희이고 다른 이름은 옥혜였다. 1563년에 태어나 1589년에 졸했다. 난설원은 그의 호인데 여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조선시대의 관례에 따라 그는 허난설원, 허난설제, 난설원 허씨라고 불리게 되었다. 아버지 허엽이 첫 부인 청주한 씨에게서 허성과 두 딸을 낳고 사별한 뒤 다시 강릉 김씨 김광철의 딸을 제취로 삼아 처가가 있던 강원도 강릉에서 허봉, 허초희, 허균 3남매를 두었다. 그녀의 큰 오라버니 허성은 일본에 다녀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당파의 이익을 떠나 소신대로 보고한 지조 있는 학자이며 훗날 이조 판서에 오른 인물이다. 작은 오라버니 허봉은 천재적 재능을 지닌 문장가로 허난설원에게 학문적 지도를 해주었다. 동생 허균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인이며 학자였다. 허균은 누이인 허난설원의 학문과 시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 누이의 천재적 재능을 자신의 저술 속에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난설원 집과 그녀에 관한 몇몇 자료는 허균에 의해 보존된 것들이다. 이러한 허균의 공로로 우리는 현재 허난설원의 시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일찍부터 그녀는 신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글재주가 뛰어났으며 아름다운 용모와 성품이 뛰어났다. 어릴 때 오빠와 동생의 틈바구니에서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다. 허난설원은 기억력이 좋고 어린 나이에도 글을 잘 써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나이 8세에 광안전 배공로 상량문을 짓는 등 신동이라는 평을 들었다. 딸의 재주를 아깝게 여긴 허엽은 직접 글을 가르치고 서예와 그림도 가르쳤다. 허엽은 서경덕과 이황의 문인으로 그가 서경덕의 문화에서 배운 도학적 사상이 난설원과 허균 남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허난설원의 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서경덕이다. 허균은 아버지 초당에게서 서화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홍지소록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아버님께서는 화담 선생에게 가장 오래 배우셨다. 일찍이 7월에 선생의 집으로 찾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가을 장마로 물이 한창 넘쳐나서 건널 수가 없었다. 저녁째 여울물이 조금 줄었으므로 겨우 건너가셨더니 선생은 한창 검은고를 타면서 높게 읊조리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저녁밥 짓기를 청하자 선생은 나도 먹지 않았으니 함께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머슴이 부엌에 들어가 보니 솥 안에 이끼가 가득하였다. 아버님 역시 이상하게 여기시고 까닭을 물으셨다. 선생이 이르기를 물이 넘쳐서 엿새 동안 집사람이 오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으니 솥에 이끼가 났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버님께서 선생의 얼굴을 쳐다보셨는데 굶주린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허난설원은 부친 허엽의 영향으로 도교 사상을 익혔다. 그녀는 아버지가 도교 사상을 애호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신선도와 신선화를 수록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녀는 이러한 영향으로 신선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시로 노래할 수 있었다. 그녀의 시는 선계의 아름다운 풍경, 신선들의 노름, 선계의 한가함, 신선의 결혼, 선계에서의 기다림과 외로움 등을 재현했다. 여동생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오빠 허봉의 주선으로 남동생 허균이 허봉과 평소 친교가 있었던 서울 출신 시인 손국 이달에게 시와 글을 배울 때 그녀도 함께 글과 시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그림에도 뛰어나 여러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자호를 난설원 또는 난설제라 하였다. 허난설원은 이처럼 온 가족이 학문에 정진하는 가풍을 가진 가정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시집가기 이전까지의 생활이 조선시대 어떤 여성보다도 행복했던 시절로 보여진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문을 사랑하는 집안의 가풍과 아버지와 오빠들의 자애로운 사랑을 받았다. 허엽은 동인 중에서도 북인계에 가까운 인물로 북인들은 대개 그 사상적 기저가 성리학 이념에만 고착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 비교적 열려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학문에 대한 열린 가풍이 딸 허난설원에게 남자와 똑같은 교육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자유로운 사상을 가질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래 허균의 홍길동전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허난설원이 15살 때였다.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주선했는데 물론 딸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허난설원은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님, 저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남편 될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해 주시면 제가 몰래 훔쳐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결혼을 하겠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버지 허엽은 양반 명문가끼리의 결혼이므로 상대방 집안에 이해 없는 행동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딸의 간청을 뿌리친 허엽은 혼자서 30리 떨어진 예비 사돈집을 찾아가서 사위가 될 김성립을 보았다. 그의 나이는 허난설원보다 1살 위였다.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남자 노비가 들어왔다. 김성립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허엽이 데리고 온 노비인 줄 알았다. 그런데 허엽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남자 노비는 바로 그녀의 딸 허난설원이었던 것이다. 당시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집안의 여성이 예비 시댁을 사전 답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크게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허엽은 그날 만난 예비 사위 김성립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허난설원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으나 허엽은 딸의 뜻을 무시하고 결혼을 강하게 추진했고 결국 허난설원은 김성립과 결혼하게 되었다. 1577년 15세의 집안의 주선으로 안동 김씨 김성립과 혼인하였는데 원만한 부부가 되지 못하였다. 그녀의 시제주와 글재주가 뛰어나자 남편 김성립은 그녀를 피하였고 시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렸다. 그 뒤 남편은 급제한 뒤 관직에 나갔으나 종부품 홍문관 저작에 머물렀고 가정의 즐거움보다 기방에 드나들며 풍류를 즐겼다. 남편 김성립과 친구들이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때 친구 중 누군가가 난설원에게 김성립이 기생집에서 술을 먹고 있다고 난설원에게 전했다. 이에 난설원은 안주와 술을 보내면서 시를 한 구절 써보냈다. 난궁께선 이렇듯 다른 마음 없으신데 같이 공부하는 이는 어찌된 사람이길래 이간질을 시키는가 라고 했던 것이다. 편지를 본 김성립의 친구들은 그녀의 글재주에 탄복했다 한다. 남편의 바람기 외에도 시어머니와의 계속된 갈등 역시 그녀를 괴롭혔다. 고부간의 불화로 시어머니의 학대와 질시 속에 살았으며 1580년 선조 13년 아버지 허엽이 관찰사직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객사한 이후 아들과 딸을 연이어 병으로 잃었다. 그러나 불행은 계속되어 곧 임신 중이던 뱃속에 아이까지 사산하였다. 그리고 남편 김성립은 계속 밖으로 겉돌았다. 오빠 허봉이 율곡 이일을 비방하여 변방으로 귀영 갔다가 이태가 지나 유배가 풀린 후에도 서울에 돌아오지 못하고 방랑하며 술로 보내다 금강산 근방에서 죽고 어머니가 전라도 진산에서 여행하다가 소화불량으로 객사했으며 동생인 허균마저 귀영 가는 등 비극의 연속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책과 먹으로 시름을 달랬다. 시 제조와 문명은 당대에도 알려졌으나 남편을 기다리는 시조차도 음란하다며 저평가받았다.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과 잇따른 가정의 참화로 그의 시 213수 가운데 속세를 떠나고 싶은 신선시가 128수나 되었다. 그녀는 조선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 원망이 많았다. 그녀가 쓴 글을 보면 내가 조선에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불행이며 여자로 태어난 것이 두 번째 불행이고 김성립과 결혼한 것이 세 번째 불운이라고 한탄을 하였다고 전한다. 1589년 초 그녀의 나이 27세에 아무런 병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서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과 비슷한 시를 남겼다 한다. 금년이 바로 삼구수에 해당되니 오늘 연꽃이 서리에 맞아 붉게 되었다. 또한 이런 시를 남기기도 했다. 푸른 바닷물이 구슬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허난설원은 죽기 직전 방 안에 가득했던 자신의 작품들을 모두 소각시켰다. 그녀의 시와 작품들은 친정집에도 있었는데 자신의 작품을 소각하라 명했으나 그의 시를 아깝게 여긴 허균이 이를 보관했다고 한다. 오늘날 전해지는 허난설원의 작품 대부분은 그녀가 죽고 난 후 허균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589년 선조 22년 3월 19일에 한성자택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한다. 사인은 미상이었다. 그가 죽자 남동생 허규는 그를 그리워하며 추모하는 시에 한 수를 남겼다. 옥이 깨지고 별이 떨어지니 그대의 한평생 불행하였다. 하늘이 줄 때에는 재색을 넘치게 하였으면서도 어찌 그토록 가혹하게 벌을 주고 속히 빼앗아 가는가. 검은고는 멀리 든 채 켜지도 못하고 좋은 음식 있어도 맛보지 못하였네. 난설원의 침실은 고독만이 넘치고 난초도 싹이 났건만 설이 맞아 꺾였네. 하늘로 돌아가 편히 쉬기를 뜬 세상 한순간 왔던 것이 슬프기만 하다. 호련히 왔다가 바람처럼 떠나가니 한 세월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구나. 후일 그의 남편 김성립이 임진왜란 때 전사하고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증되면서 그 역시 추증 예견에 따라 증 정부인으로 추증된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 향년 27세였다. 고부 갈등과 남편과의 불화로 당대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대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재평가되어 그녀를 규방의 유일한 시인이자 뛰어난 천재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영조, 정조 이후에 중인과 평민 등도 문학과 시조 작시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작품성과 천재성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과 허균이 광해군 말년 옥사당하면서 잊혀졌다가 1940년 무렵 소설가 월탄 박종화 선생이 그녀의 시와 작품성을 평가하면서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저서로는 난설원집이 있고 북한문가사 규원가와 봉선화가가 있다. 그녀는 황윤석의 해동이적 증보에 단학인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끝으로 그녀의 도교 관련 시를 감상해보자. 바다에 뻗은 봉우리가 큰 자리를 누르고 여섯 용이 새벽의 구강의 파도를 삼켰네. 하늘의 솟은 다락이라 별에 가깝고 노을 낀 하늘에는 해와 달이 높았네. 금소태는 불로장생의 단정수가 가득하고 옥단에는 날이 개어 붉은 도포를 말리고 있네. 복례산에 학 타고 가기가 어찌 이리 더딘지 늙은 벽도 아래로 피리를 불며 가네. 이상 도가인물전 허난설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